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네, 요즘 시대에는 외모에 대한 관심들이 참 높죠. 맞아요. 자, 이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본인의 단점인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오늘 금요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거기다가 본인에게 닥쳐온 역경까지 잘 이겨낸 특별한 분을 모셔서 중요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매주 금요일 지금 이 시기에 여행 가기 딱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주말엔 고 시작합니다. 네, 자 주말행고 오늘은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네. 정말 여름 휴가철에는 영순이죠. 가고 싶은 곳 해수욕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여기에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해보죠. 권기봉 역사 여행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요즘이 해수욕장 개장 시즌입니다. 네. 보니까 뭐 저기 해운대 쪽부터 네. 개장을 속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전국 260개 해수욕장들이 이제 개장 시기를 확정하고 하나둘 개장되고 있는데요. 260개나 돼요? 네, 일단 부산 해운대와 송도 그리고 송정 해수욕장이 네. 지난 1일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장됐습니다. 네. 그 외 해수욕장들도 다음 주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개장될 예정입니다. 예, 정말 사실 여름하면 바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우리가 해수욕을 예전부터 즐겼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편안하게 예전부터 그냥 그죠? 자연스럽게.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긴 게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일단 뭐 고려 왕조나 아니면 조선 왕조 때는 이 해안가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했습니다. 외구의 침탈이 잦아가지고 보통 그러네요. 해안가에서 안으로 옮겨서 이렇게 살게 했는데요. 사실 뭐 한반도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해수욕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해수욕은 사실은 쉽지 않았던 이유가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인데요. 뭐 무시무시한 괴물이 산다든지 이런 곳으로 인식이 될 정도였었습니다. 예. 뭐 아픈 사람이 아주 이제 그 죽기 직전에 치료법 정도로 이제 이용됐던 게 또 이 해수욕 정도였고요. 그 전에 한 17세기나 18세기까지도 사실은 여행 자체도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예. 그나마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 프랑스 정도로 르네상스 혹은 고대 로마의 건축법 또 예법 같은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랜드 투어 정도가 인기를 끌었을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은 어디였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은 그 부산 서구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인데요. 한 100여 년 전인 지난 191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의 역사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일제 강점기에 붙여진 송도라는 지명부터가 그렇습니다. 송도는 일본의 명승지인 마츠시마의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은 이름인데요. 마츠시마는 일본 센다이 앞바다에 있는 그 소나무가 울창한 260개의 섬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일본의 삼경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힙니다. 식민지 조선 땅에 온 일본인들이 그 제 나라의 명승의 지명을 가져다가 제멋대로 부산의 해변에다가 붙인 게 바로 송도라는 얘기입니다. 송도 해수욕장을 조성한 것 역시 한일 강제병합 이후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이었는데요. 잘 믿기지 않지만 그윽한 분위기의 송도 해수욕장은 사실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네, 1913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일본인들이 부산 도심에서 4km 남짓 가까운 거리의 해안을 깎아내고 모래를 부은 뒤에 인공 해수욕장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해수욕장은 이렇게 식민지 체제 아래에서 일본인의 손으로 또 일본인의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이 인천 만석동 그 괭이부리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자료를 찾아냈는데요. 박물관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그 1906년에 준공된
인천 만석동 매립지의 끝부분에 예. 그 묘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네. 조성한 묘도 해수욕장 사진과 또 인근의 팔경원 호텔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사진의 내용대로라면 1906년에 개장한 이 묘도 해수욕장이 네네. 부산보다 대략 한 6, 7년 먼저 그러네요. 문을 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와. 네. 예, 이렇게 해서 시작한 해수욕장들이 이제는 아까 260여 네. 개라고 하셨는데 네. 제 기억으로 보통 해수욕장 가면 근처에 이렇게 소나무 숲이 울거진 곳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유가 네, 따로 맞습니다. 있을까요? 일단 그 바다 앞에 있는 소나무 숲은 예. 그 바다의 강한 바람 그리고 모래를 막기 위해서 만든 방풍림 성격으로 조성이 된 건데요. 길게는 조선 시대까지도 이 역사가 올라갑니다. 농경지나 아니면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성한 거죠. 그럼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소나무냐 하면은 네. 소나무가 일단은 크고요. 또 바람에 강해서 모래를 잘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을 좋아하는 소나무라고 해서 해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네. 품종은 주로 곰솔이라는 나무입니다. 잎이 억세고 또 곰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얻었는데요. 줄기 색깔이 검정색을 띠고 있어서 흑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외국 사람들도 해송을 검은 소나무라고 각국 언어로 부르기도 하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해수욕장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해송이 있는 그리고 모래사장이 있는 네. 이제 그런 해수욕장을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네. 내지는 이제 갯벌이 있거나. 네. 그런데 이 갯벌이나 모래 말고도 네. 특이한 어떤 것들로 형성이 된 네. 그런 해수욕장도 있죠. 네, 발 밑에 이제 소재가 예. 그냥 그 돌이 부서져서 예. 만든 그 모래가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산호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산호가 부서져서. 네, 맞습니다. 제주도 동쪽에 있는 우도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산호 모래 그 사장인데요. 네. 여기는 그 홍조 단괴 해수욕장 혹은 서빈백사 해수욕장으로 불리는데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을 정도로 가치 있는 한국 유일의 산호모래 해수욕장입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네, 아시아에도 몇 없는데요. 다만 해변 길이가 1km에 달하는데 점점 요즘에는 모래가 아이고. 줄고 있어서 좀 걱정이 큽니다. 예. 또 모래가 아닌 동그란 돌로 이루어진 해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제의 학동 해수욕장인데요. 네. 작고 흑진주 같은 둥근 자갈이 1.2km에 걸쳐서 깔려 있습니다. 그 위를 걸으면 자연스럽게 지압 효과도 있다고 하죠. 또 민물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그 바닷물과 네. 민물이 같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 만들어진 해수욕장인데요. 네. 이 역시도 제주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민물이 나가는 그 교차 지점 그리고 네네네.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점에 작은 그 돌담을 쌓아가지고 네. 자연적인 그런 해수욕장으로 형성이 된 곳인데요. 운이 좋으면 바닷물과 함께 밀려드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특이한 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해수욕장이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쪽은 민물이니까 먹어도 되고 이쪽은 이건 아니죠. 예,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예, 밀물 때는 이제 바닷물이 더 들어오고요. 네, 그러니까요. 썰물 때는 예, 민물이 더 민물이 많이 차지하죠. 네. 아주 뭐 특이한 이제 이런 데서 네. 자라는 장어가 딴 얘기지만 풍천장어라고 굉장히 그런 것도 생각이 네네. 나고. 예. 자, 이렇게 다양한 해수욕장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고 또 해수욕장에 얽힌 뒷얘기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여기 여러 가지 해수욕장 중 260개 해수욕장 중에서 네. 봉기봉 작가님이 추천할 만한 곳은 어딘가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네. 화진포 해수욕장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 네, 화진포 해수욕장은 동해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네네네. 완만하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같이 모시고 혹은 데리고 가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해수욕장이고요. 네네. 또 워낙에 얕기 때문에 날이 맑을 때는 마치 제주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 화진포 해수욕장입니다. 또 게다가 여기에는 그 남쪽에는 화진포의 성이라 불리는 김일성 별장도 있는데요. 지금이야 휴전선 이남에 있는 지역이지만 해방 이후부터 6.25 직전까지는 사실 38선 이북에 있다 보니까 북한 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종종 놀러 왔다고도 하고요. 실제로 가시면 김정일 당시 어렸을 때 사진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이기붕 당시 부통령의 별장도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6.25 이후에 휴전선이 북상하면서 남한 땅이 되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해수욕도 즐기면서 한국의 현대사도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그러네요. 이 화진포 해수욕장입니다. 예, 저희가 해수욕장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뭐 여름철에 다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바닷가를 가는데 사실 심심치 않게 보면 사고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바다가 생각보다 안전하기만 한 곳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점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이안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안류. 네, 보통 파도는 이제 해안가로 밀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네. 이 이안류는 해안에서 바다 중심 방향으로 급속하게 빨려나가는 그런 급속한 조류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잘못하면 수영하다가 그냥 딸려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뉴스를 그래서 본 적이 종종 있는 이제 것 사고가 같아요. 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경부터 매년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 이안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와.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이나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 등이 바로 그곳인데요. 해안선이 단조로워서 물결이 부서지는 구역이 넓은 해수욕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안류에 휩쓸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의문이 당황스러울 들 수가 거예요. 있는데요. 점점 육지가 멀어지면. 맞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네. 이 이안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네. 해안가로 수영을 하시면 헤엄을 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왜요? 올림픽 수영 선수보다도 빠른 초속 2에서 3m 정도의 유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이 유속을 거슬러서 헤엄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더 그래서 당황스럽고 힘도 그렇죠. 빠지고 네. 예, 체력 저하가 되니까 위험하겠네요. 네, 그래서 좀 이 담이 크신 분들은 일단 네. 이안류가 좀 멈출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멈추면 비로소 이제 해안가로 헤엄을 쳐야 하고요. 예. 사실 와. 그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는 해안가 방향에서 45도 방향으로 예. 헤엄을 치셔야 합니다. 즉, 이 비껴나가서 비껴서.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약간 비껴서 맞습니다. 나가. 그러면 이제 해안가로 가까워지면서 또 네. 이안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이제 하셔야 사실은 이안류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기상청에서 지난 2011년경부터 네네. 이 이안류 위험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안류가 많이 발생했던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제주도 중문 그리고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 정도는 이 위험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이런 이안류가 왜 생길까라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연과학, 지구과학 그렇죠. 이런 데 속하는 얘기고 자연현상이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생길 때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놀러 가셔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네. 즐겁게 안전하게 휴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더불어서 물가도 함께 올라 긴축 재정에 나선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외식비가 너무 올라서 밖에서 식사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싼데 가요? 7,000원? 8,000원 줘야 점심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무릇 한국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끼니를 거르지 않는 법.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한 끼 밥값이 평균 6,230원이라고 합니다. 5,000원이면은 뭐 김밥이나 라면 같은 거. 이젠 5,000원으로 밥 한 끼도 힘든 걸까요? 하지만 아직 좌절은 금물. 아직도 단돈 5,000원만 있으면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를 할 수 있다는데요. 5,000원으로 누리는 작은 행복. 오늘 김현욱의 굿모닝에서 그 정체를 함께 알아볼까요? 5,000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경기도 화성의 한 음식점. 외식하기 딱 좋은 주말의 점심시간을 맞아 배꼽 시계를 달래러 온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가성비가 좋고 다른 음식보다는 간단하게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국물이 여기가 더 맑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게 안에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음식의 정체는 바로 베트남 쌀국수.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베트남풍의 가게 인테리어가 손님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여기에 쌀국수 특유의 쫄깃함과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인 육수, 그리고 이국적인 고수향까지 더해지니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찾아온 사람은 없을 만큼 그 맛과 향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 합쳐서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19,000원. 쌀국수도 한 그릇에 8,000~9,000원은 기본. 함께 주문한 짜조와 분짜도 각각 10,000원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이곳의 가격을 살펴볼까요? 가장 저렴한 쌀국수가 4,900원. 짜조와 분짜 역시 다른 가게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으니 바로 반찬 하나까지 직원이 가져다주는 일반 음식점과는 달리 마치 휴게소 음식점처럼 모든 손님이 자기가 주문한 음식을 배식구에서 가져오는데요. 홀에 있어야 할 직원까지 주방으로 총집합.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대신 정성이 담긴 음식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기와 씨름 중이었는데요. 혹시 최강 가성비를 자랑하는 쌀국수의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답을 들어보기 위해 주방에서 요리 중인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은 많고 홀에는 한 분도 안 계신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는 인건비 절감 때문에 무인 시스템 기계를 갖다 놨어요. 5,000원의 행복,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셀프 시스템. 홀에 있는 직원 대신 무인 발권기가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셀프 반찬바는 물론 배식구와 퇴식구까지 있어 직원이 없어도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주문부터 그릇 반납까지 모두 셀프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홀에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빠지게 되면서 가격 역시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이 무인기를 노음으로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니까 이 가격 한번 보세요. 가격도 되게 싸고 많은 양과 푸짐한 야채 이런 걸로 손님들한테 대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에요. 이처럼 절약되는 금액을 이윤으로 남기지 않고 맛으로 투자하는 것. 바로 5,000원의 행복을 만드는 두 번째 비결인데요. 음식 쓰이는 재료 하나, 조미료 하나도 꼼꼼히 신경 쓰지만 그중에서도 바로 이것에 심혈을 많이 기울인다고 합니다. 음식 맛에 어떤 점에 중점을 좀 많이 드세요? 육수죠. 이건 찍으시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법 소스예요? 네. 특제 소스를 넣고 1시간만 끓이면 쌀국수의 맛을 좌우하는 육수가 탄생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우려낸 육수와 신선한 식재료의 환상적인 조화가 만들어낸 천상의 베트남 쌀국수. 단돈 5,000원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아닐까요? 5,000원으로 누리는 맛있는 행복. 여러분도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혜정 씨는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컴플렉스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숨기려고 해도 잘 안 숨겨지는데 눈이 처져서 좀 졸려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혹시 컴플렉스 있으세요? 저는 화면에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아, 실제로는 전혀 아닌데. 실제로도 큽니다만 화면에 너무 크게 나온다고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자, 근데 말이죠. 네. 이런 컴플렉스 다 하나씩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금요 특강에 모실 이분도 네. 사실은 컴플렉스가 있는 분일 거예요. 근데 그 컴플렉스를 본인만의 장점으로 특화시켜서 네.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어떤 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적에 하루를 견디고 그 대신 불안한 잠자리에 하지만 누우면 그런 걸 계속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이 얼굴 예, 저희가 강의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또 뭐 준비하신 게 있죠? 예, 네. 일단은 예, 제가 개그맨인데 네네. 개그를 안 하다 보니까 예. 개그맨인지 모르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 개그 간단하게 혼자서 하는 개그 네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천사 마을에서 내려온 오천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세상의 모든 걸 용서합니다. 먼저 절 이렇게 낳아준 엄마 아빠
용서합니다. 집에 손님만 오면 엄마가 100원짜리를 손에 쥐어주고 오락실에 저보고 가 있으래요. 그때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오락실에 가 있으라는 거죠? 우리 엄마 용서합니다. 예전에 김현욱 아나운서를 만났어요. 김현욱 아나운서는 저보다 선배님이고 정말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데 먼저 다가와 정중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저보다 한참 형이 맞으시죠? 김현욱 아나운서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천상 개그맨입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제가 특강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진짜, 제가 이제 오정태 씨는 진짜 처음에는 저보다 선배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가지고 지금 다 개고화시키지 않습니까? 따님도 있는데, 집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따님들에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집에서도 이제 자주는 안 놀아주지만 그러니까, 네, 놀아줄 때는 아주 즐겁게 같이 아주 임팩트 있게 저는 놀아주는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들이 아빠로서 굉장히 잘하나 봐요. 왜냐하면 정종철 씨도 여기 와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줬거든요. 아, 그분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변했더라고요. 아, 그 옥동자 씨는요. 제가 그 시우죠. 아들 어렸을 때 맞아요.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 집에 오지연 씨, 박준영 씨 저랑 같이 옥동자 집에 갔어요. 근데 뭐 오지연이고 박준영 형이고 뭐 신경도 안 쓰더니 저한테 시우가 한마디 했어요. 아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시우도 용서합니까? 용서합니다. 예, 오늘 뭐 아침부터 굉장히 그 해피 바이러스를 전달해주고 계신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실 건가요? 얼굴을 한번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장동건, 온빈, 오정태가 있어요. 한번 얼굴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얼굴을 선택하겠습니까? 질문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 얼굴을 선택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그 얼굴로 제가 43년 살았고, 그리고 우리 개그맨들 중에 간혹 가다 몇 분은 제 얼굴을 이렇게 탐내는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 이 얼굴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그 컴플렉스라고 하죠. 감추고 싶었던 저 이 얼굴을 어떻게 감춥니까?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었어요. 수두 아시죠? 수두. 중학교 때 다 커서 수두가 걸렸어요. 근데 잘 때 긁어버렸어. 그 어린 나이에 움퍽움퍽 얼굴이 다 패여가지고요. 근데 입이 돌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름이 또 이렇게 막 자글자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주름이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이 깊은 패인 주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드름까지 왕창 파고니까 정말 저는 거울을 보기가 싫었어요. 거울 보기 싫고 그 버스를 타려고 해도 여학생들이 많이 타 있으면 저는 버스를 안 탔어요. 창피해서. 누가 수근수근 거려도 저는 내 얘기 하나? 제 얘기 한 것도 들었었어요. 와, 쟤 이상하게 생겼다. 와, 막 매주 보는 친구들도 교실 문을 열면 빵 터져요. 근데 지금은 재밌죠. 근데 그때 당시는 저는 사춘기 시절이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좀 내성적이 되고 사람들을 잘 안 만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믿지 않으실 분도 상상이 안 있지만 되네요. 저는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항상 혼자 있고 가리고 다니고 숙이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살 정도 됐을 때 혼자 이제 생각을 했죠. 이게 이렇게 살아서 되냐. 내가 야, 그냥 너무 남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나. 그냥 내 편할 대로 살자. 좋다. 이제부터 그냥 얼굴 뭐 누가 뭐라 하든 놀리든 못생겼다 하든 그냥 내밀고 살자. 정말 일부러 얼굴 내밀고 뭐 웃든 말든 해라. 에라 모르겠다고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었네요. 생각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도 계속 이렇게 그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감추고 있었으면 정말 제 인생은 정말 너무 어둡지 않았나.
감추고 싶은 컴플렉스는 저의 인생의 무기가 됐어요. 이 얼굴 남들과 좀 다르게 생겼지만 제 얼굴을 더 기억을 해요. 그렇죠. 한 번만 봐도 기억할 수 있는 얼굴이죠. 예. 다른 분들 뭐 방송 뭐 예. 선배님 100번 나와도 저 한 번 나오면 기억하더라고요. 다 알아봐. 예, 사진 찍어도 요 예. KTX 타도 계속 알아봐. 예, 사진 찍어도 예,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저의 장점이죠. 그 무기로 컴플렉스 있고 저 이런 일들도 많았어요. 저 돈이 없지만 철새 갖고 깡통 이게 넣으려고 다가갔어요. 그 노숙자분들께. 예. 근데 그 거린이 저한테 가시 내 자리야. 아, 그분들도 오해할 정도로. 예, 제가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파토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 얼굴은 정말 복받은 얼굴이죠. 저한테 지금 있어서 이 얼굴 때문에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낳아주셔서 용서 안 하고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얼굴 덕분에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만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골에서 제 연극 극단에서 이제 얼굴의 능력을 알고 연기를 했어요. 고향이 어디죠? 전라도 광주 쪽에서. 광주 쪽에서. 극단에서 이제 그때 당시 극단에서도 거기는 이제 배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수입은 거의 없었죠. 그렇지만 그 연기에 대한 그런 거에 제가 미쳐서 그때 연극을 막 하고 있는데 연극하고 상관없이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누가 얼굴 보니 드디어 찾았대요. 와 하면서 사람 얼굴을 처음 봤는데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건 보듯이. 와 진짜로. 우와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통화하고 막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진품 명품 수준인데. 그러더니 캐스팅을 하고 싶대요. 하고 거기서 통화를 하고 그 사장님을 만나러 서울로 상경을 했죠. 서울 상경했는데 정말로 그 기획사를 알아보니까 그 기획사 전지현 씨, 오인성, 장혁 있는 대형 기획사. 난 떴구나 이제. 그리고 딱 갔는데 입구에서 맞아주는 분은 지상렬 선배, 이혁재 선배. 거기가 개그 파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기는 좀 해봤지만 개그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 유재석 선배, 이희재, 남희석 거기 다 있었어요. 개그맨들이 거의 뭐 대거 포진해 있는 회사였나요? 그러니까 엄청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나가는 기획사였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얼굴은 개그맨인데 개그의 개자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데뷔한 게 S본부에서 못 웃기면 이렇게 무대가 열려요. 거기서 데뷔를 했거든요. 계속 떨어졌죠. 개그를 짤 줄 모르니까 그때 했던 개그가 이런 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코골대. 물이 팍 열려. 최불암 선생님 코골대. 이렇게 이제 자제를 하다가 지금 하니까 재밌네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네요. 네, 그때 당시는 이제 사장님한테 미움을 받고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저는 무명 개그맨으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형 집도 얻어 살고 누나 집도 얻어 살고 막 했는데 막 부천에 살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정말 차비가 없어 걸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정말 좋은 게 있었어요. 저희한테 신용카드를 만들어줬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생활비도 하고 차비도 하고 후배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카드를 하나 또 만들어서 돌려막기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려막기 계속 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는 형이 카드 대출 좀 해주래요. 형 나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계속 돌려막고 있다. 이거를 빌려주면 자기가 바로 갚아주면 이렇게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너 한도도 올라가고 좋다고. 아 그래요? 예. 설마? 네, 그 형 잠수 타시고. 그래서 이제 카드가 이제 신용 불량자가 그렇죠. 됐죠. 신불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무것도 이제 개그도 잘 안 되고 방송도 뭐 단역으로 조금씩 할 때인데 채권자분들이 전화를 엄청 많이 해요. 거의 하루에 1시간에 막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해요. 정신적으로도 엄청 시달리셨겠네요. 진짜 시달리고 그때 당시 그 버릇이 들었어요. 그때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자다가 전화 받으면 누구 전화인지도 모르고 돈 갚을게요. 갚을게요. 갚은다니까요. 아니에요?
아 형님 이럴 정도로 정말 전화가 많이 왔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빚져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줄 때 저도 신용불량자인데 어머니까지 이럴 때 정말 정말 가장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업은 크게 몇 번 잘 안 됐지만 식당 하나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모습이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 24시간 잠을 안 잤어요. 그 식당에서. 계속 손님은 없어. 혼자 꾸벅꾸벅 이런 모습을 지나가면서 제가 몇 번을 봤죠. 예전에 아주 크게 한 3개 잘 됐거든요. 어렸을 때. 그거 생각에 계속 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난 거죠. 근데 저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아버님 전화 와가지고 어머님이 도망가셨대요. 근데 저도 이제 약간의 어머니보다 작은 빚이지만 저도 약간의 그런 느낌을 알잖아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로 내려갔죠. 집에 갔더니 다 빨간 딱지 붙어 있어요. 집에. 그 정도까지 왔어요. 경매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가운데 보험 증서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어머니를 엄청 찾아다녔어요. 정말 삼촌이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대학병원에, 지방의 대학병원에 어머니 이름을 봤다. 나이도 똑같다. 수술실에 있다. 나 빨리 가봐라. 하고 아버님이랑 갔는데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갔어요. 아버님 정신이 없어요. 막 하고 막 갔어요. 갔는데 정말 우리 어머니가 위세척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수술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랑 계속 울고 있었죠. 근데 이제 침대가 딱 나오니까 제가 이제 뛰어가서 딱 잡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나이랑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야. 민망해서 그 엘리베이터까지 밀어드렸어요. 계속 밀어드렸어요. 야, 이거 쳐다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혼자 병원에서 생각을 했죠. 정말 우리 엄마 빨리 찾아야겠다. 찾으면 제가 돈이 있든 말 없든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 빚부터 갚아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이제 6개월 정도 있다가 저희 어머님이 살짝 누구한테 전화를 해갖고 찾았어요. 강원도 배추 농장에 어머니가 숨어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군요. 네, 그래갖고 어머니 돈이 없으면 못 갚아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설득을 해서 제가 저희 집으로 데려왔는데 저희 집도 그때 제가 이제 반지하를 하는데 문을 열면 가스 냄새가 확 그런 느낌 알죠? 곰팡이에 막 연탄가스. 네, 그런 느낌이 나요. 문만 열면 거기에 이제 아버님을 이제 같이 모시게 됐죠. 그런데 밤마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우는 거예요. 그 빚에 힘들어서. 그리고 그 예전 그런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셔요. 그리고 어머님의 눈물 때문에 제가 할 수 아는 게 그때 당시는 개그밖에 없어요. 얼굴 이거 입꼬리 캐스팅 돼갖고 배운 거랑은 개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개그 열심히 하자. 밤낮을 안 자고 개그만 했어요. 정말 방송국에 자야지 좋은 기운을 얻는다. 방송에 자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획사도 그때 없고 그 공채 개그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쓰면 정말 무대에서 안 떨거든요. 정말 안 떨어요. 와, 엄마 아빠 빨리 빚 갚아야 된다는 그 절박감, 부담감도 많이 작용했네. NG를 30번 냈어요. 정말로 계속 NG 나는데 거기서 두 번째 길거리 캐스팅을 나갑니다. M본부에 제가 놀러 갔다가 그 개그맨 놀러 갔다가 거기 부장님께서 야, 너 진짜 괜찮다. 우리 프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얼굴 덕분에 드디어 또 개그 프로에 M본부 개그에 도전했죠. 근데 M본부도 순탄치가 않아요. 이게 멘붕이 나갔어요, 저는. 야, 거기서도 NG를 막 계속 내는 거예요. 울렁증이 생겼어요, 울렁증. 그래서 그 부장님께서 정태야, 너는 대사 하지 말고 무대에서 웃지도 말고 그냥 서 있다가 내려와.
얘는 그런 것만 짜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로. 아, 개그맨인데 이제 깜깜하죠. 말도 그러면. 못하고. 그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원래 이렇게 지금 최대한 잘하고 있는 건데 원래 제가 이게 소통이 좀 안 돼요. 갖고 개그맨이 좀 답답해하는데 그걸 그냥 개그로 해라. 그래서 한 게 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20살 여자친구가. 예. 근데 그 친구 지금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가 맨날 뭔 말인지 알지?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야, 이거 어떻게, 뭔 말인지 알겠다. 아, 그만 좀 해. 그 정도로 계속 남발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잠깐만, 이거 내 개그랑. 그래서 유행어를 뭔 말인지 알지? 예, 해서 그때 한 게 뭔 말인지 알지라고. 예, 바보처럼. 야, 그러니까 몰라. 못할래. 커서 못해. 아, 답답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지? 막 이런 얘기했어요. 맞아, 그게 유행어였잖아요. 네. 주연아라는 코너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맞아요. 정성우 씨가 한 거. 네. 열라 짬뽕나. 몇 그릇, 100그릇. 열라 짬뽕 나겠다. 그거 우리 와이프, 옛날 와이프가 쓰던 말이에요. 진짜요? 그 김지현 씨라고 예쁘장한 개그 네. 그 유행어도 와이프가 했던.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 말인지 알지를 갖다 쓰니까 야, 또 좋은 거 있냐? 열라 짬뽕나 있어요, 형. 그러니까 송호 형이 또 갖다 썼고. 야, 정말 이 객석이요. 동해바다야. 파도가 쳐버려요. 한마디만 하면. 나 실제로 보니까 완전 귀엽지? 그러면 파도가 쳐요. 우와! 사람들이 뭐 한마디만 하면 반응이 엄청 좋았네. 진짜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알거든요. 그래. 딱 내려오면 그래. 됐다. 그러니까 용기가 또 생기고. 끝났다. 내려와서 정말 펑펑 울었죠. 그동안 힘든 거. 그래서 저희 부모님 이제 잘해줘야겠다 하면서 그 이후로 10년 동안 제가 개그 프로를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계속 매주 개그 프로에 출연. 맞아요. 엠본부 간판이었죠. 네. 그렇게 계속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빚도 네, 그때 당시 쭉 갚아드리고 용돈도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아, 여기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야, 그 무명 생활이 몇 년이었어요? 한 7, 8년 됐어요. 8년? 7년 정도. 8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숨통이 좀 트이면서. 숨통이 그때부터 이제 돈이란 거를 정기적으로 벌기 시작한 거죠. 야, 이 8년 세월이 정말 짧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렇죠. 결혼은 또 언제 하셨나요? 이제 5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친구가 저 돈이 없었잖아요. 맨날 10,000원짜리 한 장씩 주고 갔어요. 와. 천사네, 천사. 천사죠. 도시락도 맨날 싸우고.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인기 조금 생기니까 여자분들이 갑자기 저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짝 고비가 있나요? 한번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그래요? 정말 그 여자친구 같은 분을 못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진탕 먹고 6시까지 아침 6시에 그 여자친구 집에 갔어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초인종을 눌렀죠. 근데 있던 폰으로 이제 화면 딱 켜지더니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와이프 아버지죠, 장인어른이. 야, 뭔 아줌마가 왔다. 야, 시작부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라고 분이 인사드리고. 새벽 6시에. 예. 와이프한테 딱 가서 결혼하자. 바로 했어요. 우리 와이프. 쿨하게. 아, 정말 쿨하더라고요. 바로 승낙하더라고요. 좋아. 정말 저를 좋아하나 봐요. 대단한 분이.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결혼 약속을 잡았는데 장인 어른께서 걱정이 많았죠. 개그맨이고 내가 뭐 그렇게 유명한 개그맨도 아니고 그 수입이 일정치 않다. 개그맨들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아버님이 그쪽에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버렸어요. 8, 9개월 만에 따버렸어요. 본인이 뒷바라지 하려고. 그렇죠. 야, 이거 뭐. 아버님한테 이제 말했죠. 우리 오빠 일 그만둬서 내가 공인중개사 이거 있으니까. 해서 돈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승낙해야지. 와, 근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저도 몇 달 준비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포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결혼한 거예요?
저 반지하 있을 때 놀러 왔죠. 근데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너 이렇게 반지하 이런 데서 나랑 같이 살 수 있겠냐. 와이프가 오빠, 난 오빠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 오케이. 이상적인 커플이네요. 박수가 절로 나오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가 있어도 총각 때 우리 와이프가 집에 와서 우리 엄마랑 그렇게 다정하게 같이 요리도 하고 시장도 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전혀 없었네요. 예, 너무 좋은 거죠. 와, 근데 그것도 우리 와이프가 바로 평화는 잠깐이죠. 예. 고부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는 아까 말했던 빚지고 막 돈 못 갚고 이때 고통만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결혼 생활에서 최고 위기였어요. 정말 일을 못 하게 해요. 양쪽에서 전화가 와요. 와이프가 전화 와서 여보, 어머님이 날 죽이려고 그래. 빨리 들어와. 뭔 소리야? 그러면 진짜 들려요. 문을 콩콩콩. 문 안 열어! 문 열어! 엄마 목소리 들려. 뭐야? 야, 알았어. 나 당장 갈게. 하면서 정말 진짜 심했어요. 술 먹고 이제 하루는 와이프를 한번 엄청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야, 왜 그래? 하면서 막 진짜 망나니처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와이프 편을 들더라고요. 와이프랑 정말 적이었거든요. 야, 너 너무한다. 야, 와이프, 야, 그건 너무했다.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놈 새끼 막 하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순간 생각했죠.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자주 술을 먹고 깽판을 자주 술. 진짜로. 그래도 안 되죠. 그러면 둘이 하나가 돼요. 안 그러면 하나가 안 돼. 자주 깽판을 야, 정말 좋은 핑계인데 이거. 정말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어떻게 맨날 술을 먹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분가를 하자. 이제 아내의 편을 들었죠, 제가. 그 말을 듣고 했는데 와, 정말 분가하니까요. 네. 평화가 와요? 바로 와버려요. 와이프가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어머니 또한 스트레스가 없어지셨고. 네,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어머니 아버님 생활하시고 와이프도 와이프 생활을 하게 되고 서로 자주 만나게 돼요. 또. 오히려. 옛날 싸웠던 그 정이 무서운가 봐요. 서로 만나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할 얘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분가하세요. 분가하는 게 정말 가정의 평화가 와요. 아니, 농담처럼 얘기하시지만 부부끼리도 같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하잖아요. 네. 뭐 식당을 하든 뭐라든 항상 24시간 붙어 있으면 싸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 정말 그때 이제 국민영웅이라고 몇 년 전이죠. 소녀시대가 공연하는데 어떤 괴한이 납입을 해가지고 네, 그런 적 있었죠. 예, 뭐 무대 위에서. 끌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태연 씨를. 네, 그렇죠. 근데 태연 씨보다도 제가 실시간이 제가 1위고 태연 씨가 2위예요. 왜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밑에 있는데 누가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가 MC였어요, 행사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뛰어나갔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하는데 막 지나가더라고. 왜 그래요? 근데 손을 꽉 잡고 있어요. 태연 씨가 손이 아주 얇더라고요. 손을 놓으세요 하고 있는데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제압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제압한 거 아니고 무대 제일 먼저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서 카메라를 띄니까 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거짓말 없고 핸드폰이 전화가 그렇게 오면 뜨거워지대요. 하루 종일 뜨거웠어요. 일본 어디 소녀시대 인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팬들이 태연 씨 팬들이 다 고맙다고. 팬들, 기자분들, 언론, 일본 뭐 엄청나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섭죠. 그래갖고 저는 구한 거 아니다. 그냥 먼저 발견을 해서 그것뿐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겸손하다. 겸손하대. 기사가 엄청 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는 보디가드 포스터를 이렇게 얼굴을 케빈 코스터 얼굴을 빼고 내 얼굴을 딱 갖고 태연을 이렇게 안고 있고 소시가드래요. 소시가드. 그리고 이제 태연 씨 진짜 엄마도 전화 왔어요. 어머니 저 아니라고. 근데도 어머니가 그래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고마워서 전화했지. 그 뒤로 태연 씨하고는 계속 한 번도 못 연락죠. 그래요?
그래서 태연 씨도 예. 그때 상황 내가 기억하는 게 예. 계속 앞도 안 보고 울고만 있었어요. 제 얼굴 못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요. 내 얼굴 보고 놀랬나? 아무튼 예. 뭐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고 2년 전에 내 집 마련 제가 와.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네요. 대단하네요. 예. 우리 어머님은 따로 사시고 예. 내 집 마련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계획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만큼 이제 정말 바쁘게 뛰었는데 이 정도 제가 하게 된 거는 저의 좀 마인드가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정말 무명 때도 200번, 300번, 400번 오디션을 많이 봤어요. 오디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는 힘들 때잖아요. 그렇죠. 그 실패, 좌절 그리고 쓴소리를 많이 해요. 그분들이 야, 너 그래갖고 뭐 이런 걸 하려고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가! 뭐 이렇게 탈락되고 그러면 혼자 이제 소주를 마시면서 내가 왜 그랬지? 슬퍼하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다른 오디션 또 가요. 또 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오디션 그렇게 보길 잘했어요. 거기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했던 거에 다음 오디션 가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면접 보고 뭐 이런 게 제가 그때 많이 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말 어느 경지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게 학습이에요. 실패는 그러네.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학습이에요. 그 대신 좀 상처는 받죠. 하지만 그런 걸 계속 도전함으로써 인생에 정말 제가 많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도전하시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그건 알고 있지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 항상 속으로 생각하고 네.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도 저 뭐 체면 이런 거 안 믿는데 밖에서 촬영하기 전에 춥다 막 하라는 거예요. 체면 아저씨가. 그래갖고 춥다 난 춥다 뼈 속에 들어오는 이 추위 으아 하면서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2시간이 넘었는데 하나도 안 더워요. 추워요. 겉에는 뜨거운데 안엔 추워요. 진짜 한번 해봐요. 진짜 신기해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금메달 따신 분도 할 수 있다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오정태처럼 될 수 있다 보다 오정태보다 훨씬 여러분들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저도 이제 2딸의 아빠니까 저도 아무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도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노래 같은 거 제가 불러주면 행사 그쪽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분위기도 뛸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만의 이제 노래를 몇 곡을 준비해서 행사 때 이제 즐거움을 주려고 노래를 만든 것도 있지만 살면서 또 솔직히 갑질 이런 게 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걸 가사로 썼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 잘 썼다고 그러대요, 다들. 그래서 기본이야를 또 도전했어요. 기본을 지키자. 네 글자가 기본을 딱 지키자. 네, 이거는 기본을 지키자. 이제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좋아할 수 있게 EDM으로 댄스곡으로 만들었고 저의 도전은 끊임없네요. 끊임없습니다. 독립영화 이번에 주인공으로 찍었고요. 잘 안 됐어요, 다. 근데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믿고 할 수 있다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딸의 아버지 오정태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세요. 오정태 씨의 인생 성공기 잘 들어봤습니다. 예. 잠시 후에 기본이야도 제가 이제 여기서 들어볼 텐데 예. 그 전에 질문 혹시 진짜 궁금하신 분들 예. 고부 갈등에 대해서 남편들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결혼하셨어요? 반지를 지금 귀에 끼고 결혼하셨구나. 계시네요. 혹시 그 고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해결했던 일화가 있으시다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게 엄청 많아요. 와이프와 어머님이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네. 그게 한우예요. 한우.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네, 거. 공통적으로 찾으셨네요. 좋아하는 거를. 그래서 어머님만 따로 부르고 와이프만 따로 부르고 거기서 만난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시간 돼가 같이 모이게 됐어. 드세요. 아이고 비싼 거 한우를 왜 그래? 아이 먹어. 둘이 아주 신나요. 막 먹을 때는 막 행복해서. 근데
예, 분가하세요. 그게 오래 안 간다니까. 아, 먹는 건 일시적이군요. 일시적이고 돈만 아까워요. 그거 오래 안 가요. 예, 현실적으로 그냥 하시네요. 따로 이게 좀 작은 데로 따로. 진짜 옮겨야 개그맨이네, 개그맨. 예. 자, 오늘 멋진 특강을 해주신 개그맨 오정태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본이야 전해 듣겠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 내리고 타세요. 운전할 때 딴짓 말고 운전만 하세요. 아이는 도와주고요. 쑥쑥쑥 여는 만져세요. 어르신이 사그래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기본이야. 자, 흔들어. 기본이야. 매매하기 전에 매너 좀 지켜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기본이야. 애완견을 외출할 때 목줄을 채워요. 공공장소 통화할 땐 조용히 하세요. 아이는 도와주고요. 쑥쑥쑥 여는 만져세요. 어르신이 사그래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기본이야. 기본이야. 매매하기 전에 매너 좀 지켜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기본이야. 기본이야. 애들 보는데 에티켓 지켜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기본이야. 톡톡 생활경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인데요. 부모님께 용돈을 현금으로 드리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네. 현금도 배달을 한 번은 어떻게 될까? 근데 현금을 가령 뭐 이런 퀵 서비스나 이런 데 맡기기는 불안하죠. 약간. 불안한 것도 네. 있고 조금 뭐 안정성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따로 뭐 이런 공식적인 현금 배달 서비스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영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저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를 이용하나라고 해서 이 부모님 용돈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배원 아저씨가 직접 배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건 좀 네. 믿을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워낙 친근한 분들이고 게다가 안전성 예. 또 신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일단은 이제 이 우체국 고객 가입자, 예금 가입자에 하는 건데요. 네. 처음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제 예금 가입할 때 자기가 나는 이 현금 배달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약정을 걸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금 계좌 자동 인출, 그다음에 현금 배달이 원스톱 서비스로 쭉 가게 되는데 저 약정을 한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을 때 연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어디에다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본인만 저기 우체국 여기에 가입돼 있으면
부모님은 우체국 고객이 아니더라도 현금 용돈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거네요. 약정을 해야 하는 거죠. 본인 그러네요. 스스로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현금 얼마부터 배달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한 거액은 안 되고요. 네.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50만 원까지 내 통장에 있으면 사인을 한 거에서 이제 자동 인출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들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저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가 딱 드리는 건데요. 용돈처럼 수수료는 한 2,000원에서 5,000원대까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편지가 전국 어디까지 가든지 어디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저 용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체국 자체가 유통 라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분들로 네. 가려면 진짜 안 가는 곳이 없겠네요. 그렇겠네요. 자, 문제는 한 50만 원을 찾아갔어요. 네. 근데 갔더니 정작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이거 어떡하죠?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동 인출이 된 거 아닙니까? 찾아갔어요. 근데 안 계세요. 그럼 그날 다시 와서 그 해당 계좌에다가 그 돈을 입금을 다시 해줘요? 입금해 줍니다. 그 다음날 다시 가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인출해서 가주시는데 이게 뭐 직접까지 할 텐데 실은요. 섬에 계신 부모님이라든가 산에 이제 뭐 계신 저런 산간지대에 계신 분들에게는 자식 입장에서는 용돈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또 그분들이 막 온라인에서 막 계좌이체 이런 것도 약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우정사업본부의 부모님 용돈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좀 굉장히 훈훈한 또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그렇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말행고 시간에도 뭐 해수욕장 이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올여름 국민의 82.6%가 외국으로 안 가고 여름 휴가지로 국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분들 아마 자동차로 여행을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가 운전하셔야 뭐 짐도 챙기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네요. 네. 저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뭐 저도 기자 때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그런 상품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사고 후 예상 보험료 안내 서비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걸 보험 처리를 할까? 아니면 내가 직접 얘기를 하고 해결을 할까라는 건데 이걸 그 즉시 누가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미리 안내 서비스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인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현재 보험사 중에 2곳밖에 저 예상 보험료 안내 서비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연내 모든 보험사가 다 저 사고 후 예상 보험 서비스 안내를 해라라고 해서 휴가철에라든지 사고가 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바로 보험 처리를 할지 내가 직접 처리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어 설명할 텐데 우리가 보험 처리를 할 때는 3년에 걸쳐서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할증액이 내가 낸 진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많을 수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사례별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보험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그럴 때 사고가 났어요. 80만 원 이제 향후 2년 차에 3년 차까지 해서 총 금액이 223만 원의 이제 할증이 나오는 겁니다. 비보험을 했을 때는 한 이제 185만 원으로 해서 이제 끝나게 보험 처리했을 때 될 텐데 한 40만 원 정도가 싸네. 40만 원 처리가 이제 나게 돼요. 보험 처리와 비보험 처리. 근데 이제 사고가 났는데 한 80만 원의 액수입니다. 저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험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비보험과 보험에서의 맨 마지막 3년 후에 할증이 한 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네요. 그럴 때는 보험 처리를 할게요라고 하는데 지금 사고 났는데 이거저거 다 해서 범퍼까지 처리하면 약간 흠집만 났어요. 네, 흠집만 났어요. 한 20만 원, 30만 원이면은 저 때는 제가 제 돈으로 하겠습니다. 왜? 3년에 걸쳐서 아까 나오는 할증액이 4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저 안내 보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판단이 바로 될 수가 있죠. 아니,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근데 계산법이 3년이라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예, 3년에 걸쳐서 할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놔야 나중에 사고 몇 번 내면 할증료가 진짜 이거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무조건 보험 처리하는 게 또 현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될 것 같아요. 또 액수가 크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맞죠. 그것을 안내해 주겠다는 서비스입니다. 좋네요. 어떻게 해야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죠? 일단은 현재 뭐 이제 앞으로 연내 모든 보험사가 저것들을 안내해 주게 될 테니까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도 되고 아마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저 안내 서비스 카테고리가 나와서 이제 안내를 해 주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험료라는 게 자동차 보험료율이라는 게 실은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안내하는 액수가 완전히 딱 뭐 0001원까지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예상해 두고 개념 잡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요즘 뭐 섭생 굉장히 좋아지고 영양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뭐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영양 부족 이런 거 사태들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데 이 채널A가 영양 불균형을 겪고 있는 이 아동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현장의 모습 확인하시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9살 A군의 식단입니다. 쌀밥에 소시지 볶음과 된장찌개가 전부. 과일은 학교 급식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의 8살 B군의 식단. 잡곡밥에 소불고기, 5종류가 넘는 밑반찬에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습니다. 향후에 어른이 됐을 때 다양한 만성질환이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사가 직접 짠 식단에 따라 만든 도시락입니다. 영양 간식, 학용품 등과 함께 배달되는 선물 상자는 사회공헌단체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거 받고 되게 좀 좋아할 거 생각하니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은 건강한 간식이 들어있습니다. 살구 같은 경우는 특히 칼륨이나 칼슘 그리고 신기섬유가 많아서 성장기 아이들한테 좋은 건강한 간식을 선물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는 보호자가 돌봐주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채널A 이상희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소나기가 요란하게 내렸거든요. 네. 주말엔 날씨가 어떨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부탁드립니다. 네, 우박까지 동반된 요란한 소나기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죠. 이 서울에도 새벽까지만 해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 사이로 약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소나기가 찾아옵니다. 또 주말 내내 장맛비 예보까지 있으니까요. 오늘 날씨 정보 꼼꼼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오후 소나기는 영서와 남부 내륙으로 내리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에 상공으로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내륙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낮 동안 중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으로 북상하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로 자세한 집중지역 보시면 내일은 충청 이남, 일요일은 중부와 서해안으로, 월요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점검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22도, 광주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28도, 청주 31도, 대전 30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는 다음 주에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맛비로 습도가 높아 굉장히 꿉꿉하실 겁니다. 장마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보일러를 가동시키면 습기가 날아가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굿모닝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6월 29일 금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저희는 상반기 마지막 방송이네요. 벌써 어느덧 그렇게 됐네요.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예.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하반기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